파기환송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이재명 발언 명백한 허위, 대법,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했다라는 거죠. 네, 어제 오후 3시 대법원에서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의원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나요? 법리에 좀 오해를 한 면이 있다.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게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요지는 그래서 무죄를 얘기한 2심이 아니라 유죄로 봐야 된다. 이 발언은 허위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평이 이게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인 것 같아요. 제명이라고 써 있죠. 대선 띠두르고 막 열심히 토끼 뛰어가는데 이렇게 큰 족쇄가 하나 걸렸죠.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는 작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거의 몸집만한 쇠구슬이 하나 달렸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날개가 될 것이냐 족쇄가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족쇄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최창일 교수님, 사실 어제 나오기 전까지 무죄 확정일 거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좀 많긴 많았었거든요. 심지어 여권에서도 무죄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파기환송? 전 예상 못했어요. 저는 한 80% 정도 상고 기각 아니겠는가. 네. 20% 정도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워낙 제1당이 유력주자인데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거 선거 앞두고 대법원이 그렇게 하는 데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실 변경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봤었는데 어쨌든 전 예상을 못했고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네. 앞으로 이제 어제 아까 좀 말씀 좀 나눴습니다만 어제 하루 종일 민주당이 대단히 격앙돼 있고 성토의 수위가 높더라고요. 사법 구태타라는 단어도 쓰고 사법부가 대법원이 정치 한가운데도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도 상당히 비판할 점이 없지 않다고 봐요. 대법원의 판결 보기에 따라서 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비판적인 면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관점의 문제입니다. 법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헌법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 부분을 완전히 부정한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시스템이 현재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정 시스템 내에서 이걸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판단을 존중하되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차원 넘어서 네. 판단을 비난하는 것은 존중과 비판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 표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자제를 또 당부하는 겁니다. 제가. 네. 지금 말씀은 나도 예상을 못했다. 그런데 어쨌거나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처럼 좀 민주당이 좀 격앙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2심은 무죄였는데 왜 3심 대법원에 가서 이게 뒤집혔냐.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한 요 정도가 있는 거죠. 뭐냐. 그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처장 관련한 사실 관련해서 나는 재직할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된 후에 알게 됐다라는 발언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마치 내가 김문기 전 처장이랑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거 조작입니다 라고 얘기한 요 부분 그리고 백현동 부지 변경 관련해서 이거는 국토부가 날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요 세 개가 사실 혐의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1심에는 무죄, 김문기와의 이 교유 행위를 부인으로 보기 없다. 무죄. 근데 골프를 함께 쳤는데 이거 고의로 얘기한 거 이거 유죄다. 그리고 백현동 땅도 이 부지 변경이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냐. 유죄가 나왔었는데 이게 2심에 가서 다 무죄가 됐죠. 다 아니다. 사진 조작된 거 맞고 허위 사실이라고 협박이라고 말한 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전부 무죄가 됐는데 근데 어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김문기 씨를 재직 중에 몰랐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 법리 오해 잘못 없이 그냥 무죄다, 맞다. 근데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무죄에서 유죄가 된 부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사진 10명 같이 찍은 것 중에 4명 나온 것만 이렇게 조작했어요. 라고 얘기한 취지가 아니라 나는 골프를 아예 안 쳤어요. 라고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이건 허위사실로 보인다라는 거.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 2심이었었는데 근데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이 협박을 했다라고 말한 걸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없다. 좀 어려워요. 단정하기 어렵다 였었는데 이거 협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발언은 허위사실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유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요 사실만 보면 제가 좀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죠. 요것만 보면 대법원이 1심이랑 똑같이 봤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대법원이 그럼 1심의 내용을 다 준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냐, 100%의 싱크로율로 볼 수 있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1심에서 이제 지금 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인을 했던 부분, 그다음에 네. 이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이제 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판단을 한 주체가 선거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선거를 할 때 어떤 의미로 그 발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어쨌든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선거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이 선거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의 이제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제 그렇게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허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이제 유죄가 나왔던 것이고. 네. 근데 이제 2심에 가서는 그것이 이제 아까 판단하는 주체가 이제 선거인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피고인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발언을 했는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럼 2심에서는 이제 사진을 어쨌든 본인이 이제 확대를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조작이라고 이제 진술을 했던 부분이 그것이 2심 재판부에서는 뭐 그것도 조작이 맞다라는 취지로 이제 봤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도 없었고, 그런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봤던 것이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제 느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단순히 이제 의견을 표명을 한 것이었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2심에서는 전부 이제 무죄가 나왔던 것입니다. 네. 그럼 대법원에서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결국 이제 그것을 이제 가림막을 이제 쳐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선거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고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뭐 김문기 처장은 그 당시에 이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일반인들은 선거인들은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당시 해외에 가서 출장 가서 골프를 친 것이 맞기 때문에 네. 이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것이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어쨌든 국토부에서 이 의무 조항을 들어서 당시에 압박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거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허위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1심하고 이제 똑같은 취지로 이제 판결이 다시 이제 뭐 유죄 취지로 이제 환송을 해서 네.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려라 이런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권자 시각으로 좀 본 거고 2심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거다가 피고인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본 건데 3심 대법원에 가서는 다시 유권자가 해당 발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유권자 입장으로 좀 본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 시각 기준 자체가 1심과 3심이 지금 다시 이 3심이 1심처럼 다시 돌아갔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게 1심의 내용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이 됐죠. 파기환송이 됐는데 선거법이라는 게 이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기준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얼마냐? 기준이 100만 원이에요. 같이 볼까요?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5년간 출마를 못하죠.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벌금 100만 원, 벌금 1,500만 원, 2천만 원도 있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100만 원에
아예 출마 자체가 막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사실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1심이랑 3심이 어느 정도 같은 거예요? 여쭤본 이유가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그럼 파기환송심은 얼마나 나올 거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선고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항소심에서 결국 이제 형량을 정하는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양형을 그쵸. 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갈지 아니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가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나올지가 문제가 되는데 1심에서는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가중 양형 요소로 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불리한 양형인자가 더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좀 법조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제 다시 그것을 뭐 기본 양형인자로 판단할지 아니면 1심과 마찬가지로 가중 양형 요소를 봐서 뭐 방송에서 파급력이 크다라고 봐서 다시 뭐 집행유예로 갈지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기본 양형인자로 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벌금 2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를 하라라고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가게 되기 위해서는 감경 양형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초범인 경우인지, 네. 그다음에 뭐 자백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사실 뭐 초범인 경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자백을 하고 있는 그런 취지도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경을 할 수 있는 양형인자가 있다라고 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이거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양형인자에 있어서는 벌금 200만 원 이상으로 사실은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100만 원 미만이 나오려면 감경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감경 사유에 현재 이재명 후보를 봤을 때는 감경 사유로 들어갈 건 딱히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 200만 원 혹은 그 이상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파기환송심까지 간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관건이 또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나올 것이냐 후에 나올 것이냐가 그럼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관련해서 언제 나올 것이냐가 오늘 좀 보도가 엇갈렸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고법 빨리 해도 이 재상고만 27일 걸린다.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은 좀 빠듯하다. 쉽지 않아요. 전에 나오기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예요. 고법 이 유죄 전제로 재심리 파기환송심 대선 전 결과 나올 수도 입니다. 전에 나오기 어려워요가 하나 있고요.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라는 기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절차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절차 같이 볼까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일단 파기환송심이 열리기로는 돼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할 서울고법에 기록을 7일 이내에 송부를 한다. 그러면 서울고법이 재판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당사자의 통지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 송달을 받지 못할 경우에 기일을 다시 재지정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근데 아까 나왔죠.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상고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7일 이내에 재상고를 하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또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상고심이 이 재상고심도 또 선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갈립니다. 이게 보면 이 여기 요건들도 이경민 변호사님 뭐 7일 이내 기일제 지정 7일 이내 20일 이내거든요. 이걸 넘지만 않으면 되지 만약에 바로바로 진행이 되면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 사실상 이게 파기환송이 됐을 때도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에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이 시작이 된다면 사실은 그런 사유를 들어서 이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뭐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지금에 말씀해 주신 그런 절차를 다 지켜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 이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고 이후에 이제 다시 재상고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네. 물리적으로도 이제 그게 조금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고 사실 그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절차로 갔을 때는 파기환송심이 잡히는 데까지도 사실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기환송이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사실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이후에 다시 재상고를 해서 이제 결과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빨라도 이게 대선 전에 나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선 전에 나오는 건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경미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파기환송심이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파기환송심의 이 선고 자체가 대선 6월 3일 전에 나오기는 또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입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아니 이거 봐. 유죄 취지로 왔잖아. 지금 후보 교체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결정을 할 당사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경쟁자들 온갖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게 한 지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유, 이거 판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이거 해프닝이에요. 네. 국민 믿고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 이재명 후보는 국민 믿고 갈 겁니다. 계속 고라는 입장이 좀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민주당 입장에선 어쨌거나 리스트를 안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거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표심에 기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또 그 일시적인 해프닝이다 지지자들한테 네.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일시적인 해프닝이 될 수가 없죠. 지금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이거는 재판 한 번만 해도 끝납니다. 좀 고법에서 서두르기만 한다면 나올 거고 물론 뭐 재상고 가서 대법원 판결이 이제 대선 지나서 나오겠죠.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게 쉽게 해프닝으로 끝나겠습니까? 계속 족쇄가 되는 거죠. 헌법 제84조에 그 탄핵소추 안 받는다. 내란, 외환 제외하고는 하지만은 지금 재판 중인 거를 안 한다는 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을 갖고 계속 논쟁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어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또 뒤집어진다는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불가능하죠. 법 조항에 상급심 대법원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을 기소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거는 1심에서 징역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끝이지만 된다고 해도 계속 나라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거는 사실 해프닝으로 볼 일이 전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대로 하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이건 사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뭐 말이 달라진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어 보여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니까 결국은 국민의 판단을 봐서 대통령이 되겠다. 탄핵 소추가 이제 헌법 84조에 탄핵 소추가 되지 아니한다는데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거의 문제인데 이건 학설의 문제가 갈리는 것이라서 이건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어제는 내려줄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지만 내리지 않았어요. 재판할 수 있다 없다 대통령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제 대법원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정할 도리가 없다고요.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재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부터 네. 그러나 당장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너무 예단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딪힐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에. 왜냐하면 탄핵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게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갖다가 취지로 한다면 재판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또 이 반대 측에서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 또 권한쟁의 심판 내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제2의 또 이 헌재 상황이 또 올 것 같아요.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에서 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온 거를 정말 우리가 곱추 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도 끝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대법원이 대선의 한가운데 들어왔다. 왜 굳이 이 대법 판결을 이렇게 5월 1일에 빨리 하냐. 633도 6월 26일 하면 되는 건데 5월 1일은 너무 땡겼잖아요. 근데 대법원으로서는 가능하면 대선에서 좀 떨어져 있는 날로 잡아서 이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 했던 것 같아요. 대법원이 네. 일단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네. 민주당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겠죠.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말이 처음엔 법대로 하겠지만 지금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래서 뭔가 이걸 극복해 나가겠다는 취지인데 아무튼 대단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말이죠. 네. 그건 불문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일단 계속 킵고잉 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 밝힌 상태죠.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판단 6월 3일에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현재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 당선 때 그럼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대법, 헌재 판단에 지금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헌법 84조가 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나와 있는 거다라는 거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사유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으로 다른 재판 없이 내란 혐의에 대한 이 형사재판만 사실 받았었는데 요걸로 인해서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파기환송심 그럼 그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와 더불어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재판이 여러 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죠. 또 뭐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지금 고법에 2개가 걸려있죠. 일단 하나가 파기환송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위증교사 혐의 2심 이제 곧 첫 재판이 시작이 곧 됩니다. 그리고 중앙지법에 하나가 또 있다는데 이건 4개 사건이 지금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4개가 병합이 된 게 하나. 수원지법에도 또 있죠. 수원지법에 2개가 있습니다. 이른바 법카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이 건들을 다 대통령이 된 후에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말로 저게 좀 이례적인 경우이고 사실 네.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헌법 조항은 있지만 네. 과연 이게 적용되는 상황이 만들어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만약에 이 발생하면 최초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저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직무를 이런 뭐 법적인 문제에서 좀 어떻게 보면 해소가 돼서 직무에만 좀 전념을 하라라는 취지인데, 근데 그것이 소추라는 의미로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을 회부하는 것만 금지가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판의 회부뿐만 아니라 진행되던 재판도 정지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설이 계속해서 갈리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사실 뭐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이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뭐 재판을 진행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아마 결정을 내려줄 것이고, 그럼 그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있는 법원들이 따를지 말지는 또 그것은 이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반드시 따를지 여부도 사실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또 있고, 만약에 재판이 진행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그런 형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헌법 84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권한을 침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럼 그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네. 이 재판 자체를 정지를 또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나뉠 수 있어가지고 네. 이 해석 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경민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뭐 가처분을 일단 낼 수 있고, 그 이후에 권한쟁의 심판을 또 이 이재명 이 후보죠. 뭐 만약에 지금 저희 가정을 하는 겁니다만 대통령이 된 이후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좀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생각이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 내면 헌재가 이거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 아예 뭐 각하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인원이 또 다 꽉 찬 게 아니잖아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속 산 넘어 산, 뭐 가처분 신청부터 헌법재판소 판단부터 대법원 판단부터 산 넘어 산이니까 네. 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네.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재명 후보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만독 불침이라고 네. 무협지에 나오는 요기가 있어요. 만독불침. 예, 독화살을 네. 자주 맞으면은 네. 독화살 맞아도 괜찮대요.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5개 재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혐의만 해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화살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웬만한 지금 악재도 뭐 뚫고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또 중도층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네. 새 대통령이 돼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가야 되는데 6월 3일 날이 오히려 이 소요의 시작점이 발화점이 될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유권자의 판단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 여부를 지금 얘기했죠.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제가 자꾸 어려운 좀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재판이 진행이 돼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대통령 뭐 사퇴 하야도 아니고 뭐 어떻게 대선 다시 치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조항에서 규정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당연 무효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정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 피선거권 상실형이 내려졌을 때 이걸 또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은 또 이제 해석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해석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애초에 그 전에 이제 재판 자체가 사실 진행이 될지 여부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이후에 과연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진행이 돼서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조치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또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은 규정이 딱히 없다. 지금서 안 가본 길만 지금 저희가 좀 골라서 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규정이 없다 때문에 해석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앞서서 이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파면되고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 네. 물론 이게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너무 많은 이 가정 속에 혼돈의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